우리 한석수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문영철 선생님 요즘 대한연에서 여러 클래스에서 공부하시면서 중국과 또 여러 지역으로 현장 탐방 뭐 수업 같은 거 또 하시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셨는데 함께 하게 되어서 많이 기쁩니다. 여러분 에버리맨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오늘 토론 시간 기대가 되고 저도 추천을 받아서 문학에 매우 해박한 한 작가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좀 이번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아니라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준비를 한 그런 책인데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준비한 강의 바로 하고 나서 어, 우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클래스가 글쓰기 수업인데 요즘 뭐 글쓰기보다는 또 토론 중심으로 흘러가서 제가 글쓰기 강의를 이번 시즌에 처음 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대로 농축적으로 담은 강의입니다. 필력을 강화하는 7가지 길, 이런 제 제목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필력이라고 할 때 이거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글과 관련되는 글 역량을 얘기해요. 근데 글 역량이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글 역량이라고 하면 글을 잘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 속에 담겨 있는 에너지, 기라고 하죠, 기. 네, 중국의 그 작가들은 글쓰기는 기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중국 작가들은 기, 어떤 기. 이거 아주 현대 철학하고 밀접한 거죠. 기다. 그다음에 또 그 사유의 힘을 포함해요. 그다음에 문체 자체가 지니는 어떤 그 매력, 특이성이나 개성, 어떤 또 음악성 같은 거 다 포함하는 말이 필력입니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 필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쓰신 글들 보면 다 잘 쓰시고 깔끔해요. 근데 필력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둑을 보면 그 입신의 경지가 있잖아요. 9단요, 9단, 10단, 뭐 10단에 가까워. 근데 9단 내에서도 서열이 엄청 다르거든요. 이게 필력은 끊임없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의 글쓰기 스타일과 관련되는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셔서 여러분 스타일의 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명료성입니다. 생각도 명료하고 글이 명료해야 한다. 물론 시나 소설은 요즘 뭐 추상화처럼 매우 다양한 실험을 하지만 시나 소설이 아니라면 명료한 글을 써라. 특히 서평이든 에세이든. 단순한 문체와 표현을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문체는 결국은 간결체를 주로 쓸 때 가능하고요. 현대인들이 긴 문장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과거에 손으로 쓸 때, 수기로 할 때는 어, 긴 문장을 쓰고 이걸 수정하기가 힘들어서 막 그대로 쓰기도 하고 뭐 등등 과거에는 만년체가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간결체,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경제성을 추구하라. 더 뺄 것도 없고 더 덧붙일 것도 없는 표현, 문장입니다. 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강조하기 위한 중복이 아닌 다음에는 중복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명료해야지 명료한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을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1984입니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복잡하게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블레드 파스칼이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고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글쓰기의 달인이고 기하학자이고 또 과학자이면서 어, 대단히 유명한 자문들을 많이 남긴 글쓰기의 달인입니다. 프랑스 역사 속에 최고의 수사학자, 최고의 글쓰기의 달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파스칼이에요. 이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파스칼의 팡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장황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온갖 보석과 색줄과 장신구 등으로 장식한 촌스러운 시골의 여왕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기가 정말 그 미의 여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색깔과 또 장식으로 주렁주렁 달았는데 도시의 귀족이나 또 세련된 어떤 패션 전문가가 보기에는 완전히 촌뜨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 나의 글이 그렇지 않은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꾸밈이 없는가, 너무 보석을 너무 많이 붙이고 또 온갖 또 색줄로 꾸미고 또 장신구를 치렁치렁 달아가지고 뭔가 뭐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데 촌스러운 거예요. 이게 명료해야 됩니다. 요즘 패션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명료성. 두 번째는 콘셉트와 풍경이 분명한 글을 써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글 쓰기 전에도 콘셉트 하나를 딱 잡았어요. 딱 원 포인트. 그 다음에 글 속에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표현들과 이야기들과 또 사례들이 들어가지만 이 콘셉트와 상관이 없는 풍경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거죠. 여기 뭐 김경원 선생님이나 또 몇몇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작가님들 글을 보니까 글이 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이분들 글 피드백을 하면서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가지고 콘셉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글이 짧은데 필요 없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화폭에 강조점을 두는 그림 핵심 포인트가 있으면 이 외의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주변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이게 매우 뛰어난 감각이에요. 자기 글이 너무 너절하거나 내용은 풍성한데 포인트가 없을 경우에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글, 에세이나 서평이나 또 하나의 문단 안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으면 복잡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산만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메시지 할 말이 많으면 번호를 붙여서 다른 글로 쓰든지 다른 그 주제로 소제목으로 따로 글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의 문단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화의 미장센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씩 세트장에 뭐 배우가 연기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세팅하는데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화 세트장의 풍경이나 또 그림의 그 화폭에 담겨 있는 이미지 컷들, 또 오페라의 무대 배경 이런 거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프레임 그 안에서 조형적인 요소 있잖아요. 예, 배경이든 인물이든 조명, 의상, 분장, 색상, 카메라의 움직임 모든 것들이 을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게 하는 거. 포인트를 두는데 도움되는 것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소품이 너무 빽빽하면 답답하고 너무 헐렁하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글을 썼는데 내용이 너무 없으면 초라해. 빈약해 보여. 너무 많으면 답답해.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글을 쓰면서 어, 여기저기 인용도 많이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논문이 아니라면 창문이 너무 많으면 창문이 전혀 없으면 숨이 막혀요. 그래서 문장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 자기 이야기도 들려주거나 아니면 인용을 하거나 또 어떤 뭐 또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기사를 인용하거나 근거를 제시하고 자기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들을 보여주는 게 글쓰기 기본인데 이게 없으면 숨 막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산만해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없으면 숨 막히고 너무 많으면 산만해져요.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를 분명히 하는 감각을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글쓰기를 자주 하라. 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구토의 저자 사르트르는 작가는 글을 매일 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평생 매일 글을 썼고 하루도 글을 쓰지 않은 날은 없고 글쓰기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트의 영역이 보통 천부적인 모차르트 같은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숙련이에요. 숙련. 숙련이 되면서 점점 장인이 되고 달인이 되어가는 거죠. 글쓰기 달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글을 많이 쓰고 예전에 하나의 에세이를 쓰는데 글 쓰는데 뭐 10시간 걸렸다면 숙련되면 2시간 만에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술술술술 나오는 글일수록 진짜 자기 글이고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고 명료하게 파악하고 자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면 글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워요. 아직 미숙한 거죠. 이게 달인이란 것은 요리의 달인, 혹은 어떤 또뭐 생산의 달인,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 달인, 또 예술의 달인, 그 자기가 잘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숙련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잖아요. 편하게. 빠르고 정확하고 세련되고 또 고급스러워요. 달인이기 그렇죠. 그래서 숙련이에요. 그래서 글을 계속 많이 써봐야 돼요. 서평의 달인이 되려면 최소한 서평을 한 20개는 써야지 어느 정도 숙련이 돼요. 적어도 100개는 써야지 달인이 되겠죠.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한 60편 정도 모아서 발표하면 한 권의 시집이 되는데 60편을 200편, 300편을 쓴 시 안에서 어, 골라서 시집에 담거든요. 자기가 쓴 시가 60편인데 60편을 그대로 담으면 그중에 읽을 만한 시는 두세 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 다 그저 그런 시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시인들의 시집이라 할지라도 10편 미만 정도 인상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숙련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양을 써야 합니다. 발터 베냐민이 일방통리에서 작가는 장인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프리슬리는 가능한 한 글을 자주 써라. 출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악기 연주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자, 이거 여러분 악기 연주 아시잖아요. 트럼펫이나 피아노. 피아노는 바이엘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글쓰기가 지금 체로니 수준인 분이 있어요. 체로니 수준인데 자기는 모차르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악기 연주를 배우고 익힌다는 마음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숙련입니다. 영감이 찾아오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잡으러 쫓아다녀야 된다. 잭 런던이 한 말인데 엄청 좋은 말이에요. 영감이란 것은 언제 떠오르는가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칠 때 그것을 놓아버릴 때 꿈에 나타난다거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거나 아침에 잠자거나 아니면 또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답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영감이 갑자기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글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때에 필력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글쓰기는 배치입니다. 질들레지는 문학은 배치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단어로 바꾸십시오. 그게 글쓰기의 비법이란 거야. 그러니까 글을 써놓고 자기가 쓴 글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단어도 집어넣어보고 저 단어도 집어넣어보고 표현을 바꿔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각이 익혀져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편집은 글쓰기의 정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치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언어의 배치와 문단의 배치를 바꾸는 감각이에요. 예, 저는 글을 써놓고요. 없으면 때로는 글의 3분의 1을 날려버려요. 3분의 1을. 아까워서 완전히 지우지 않고 오려서 딴 데로 옮겨놔요. 그러면 다음에 글 쓸 때 그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써둔 이 하나의 글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포인트를 벗어나고 포인트를 산만하게 만들고 도움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날려버려야 돼. 편집이란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림들이 이 나의 그 화실에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전시회에는 그림을 3장 혹은
일곱 장 정도, 뭐 여섯 장 정도 전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골라야 돼요. 나머지는 아쉽지만 창고에 그대로 둬야 돼요. 그 모든 걸 그냥 그 좁은 공간에 벽에 빡빡하게 걸어버리면 얼마나 그 유치해질까요? 그래서 어, 결국은 배치는 때로는 과감한 삭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감각은 기하학적 감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하. 기하학이 뭐예요? 건축할 때 기하학.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을 세우고 바깥에서 보면 딱 균형이 있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잖아. 튼튼해 보이고. 그래서 뭐 그리스의 건축물, 파로데논 신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뭐 피라미드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목격하게 되는 엄청 멋진 건축물은 나름대로 이 기하학이 있거든요. 그 기하학이 꼭 뭐 정사각형이나 육면체일 필요는 없어요. 물이 흐르는 듯한 기하학도 있어요. 그 선으로 이루어진. 이 파스칼은 그 기하학과 수학의 배치를 그 강조했고요. 문학적 은유를 구사한 글쓰기 달인이었는데요. 구성을 기하학적으로 잘하면 아주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한눈에 보이고 술술 읽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내가 길을 내가 길을 가다가 새 한 마리를 만났다. 또 길을 가다가 그새 집을 발견했다. 등등등등 하면서 이게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길어. 긴데 뭔가 그 나의 보폭에 따라서 새에 발견되는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새 알을 발견했다. 뭐 새가 날개를 쳤다 하면서 긴 문장이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왜냐면 이 표현을 나의 걸음의 스텝에 따라서 새에 대한 발견과 접근의 어떤 그, 어, 그 감흥을 느낌을 잘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하면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 오케이. 그리고 논리적 전개나 도형이나 건축 구도의 배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와 소설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완전히 창의적으로 하죠. 그런데 시 경우에도 나름의 기하학이 있어요. 행이라는 어, 행과 연이라는 기하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의 기법을 사용하는 기하학이 있고 나름의 기하학적인 음악이 있어요. 소설도 나름의 구성이 있잖아요. 그 구성이란 것이 해체적인 구성이든 아니면 아주 기승전결이든 아니면 뭐 바로 사건으로 돌입하는 어떤 그런 심플한 기하학이든 간에 나름의 기하학이 다 있다고요. 기하학이든 비기하학이든 반기하학이든 다 기하학적이에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퇴고입니다. 제가 퇴고 강의를 항상 글쓰기 강의를 시리즈로 할 때 꼭 하거든요. 이 클래스 나 아직 못했어요. 못했는데 모든 작품은 퇴고 작업의 결과이다. 글쓰기의 비밀은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유명한 해밍웨이 첫 번째 초고는 항상 똥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서평 클래스에 올리는 글, 이걸 이제 뭐 올리기는 좀 뭐 약간 제가 신경 써서 올렸지만 내가 초고인 상태로 올렸다면 내가 똥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저는 똥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초고는 없다. 그래서 퇴고가 존재한다. 이게 퇴고의 과정. 퇴고의 과정은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한 번 썼어요. 처음 쓴 글은 다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썼기 때문에 예, 그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엄청 생생해요. 생생한데 내가 쓰던 것을 한 발 하루 지났어. 혹은 또 책상 위가 아니고 카페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독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내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보니까 손볼 때가 많죠. 그래서 독자의 시선에서 혹은 또 자기 작가의 또 정신으로 고치고 또 고치는데요. 보통 그 책을 내는 분들은 퇴고를 한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한대요. 그리고 어,
그 옐리네크 그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피아노 치는 여자 쓴 그분 경우에는 어, 자기는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최소한 20번 이상의 퇴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소설 한 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설 한 권을 출판하는데 20번을 퇴고한다는 것은 퇴고란 것은 표현 하나 문장 하나 교정교회라고 다르거든요. 글 전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어, 음악가들이 연주하기 전에 그 김건모가 이제 잘못된 만남 그 노래 부르기 전에 그 노래 부르는데 연습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2,000번 했대요. 2,000번 연습을 하고 발표를 했대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뭐 팬텀 싱어나 또 음악 그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보면 3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이상 연습을 하잖아요. 예, 그게 퇴고 과정이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좋은 작가는 좋은 고쳐쓰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쓴 것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고치면 영향이 없이 너무 많이 고쳐버리면 또 다른 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작품을 개선하여 향상시키는 효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퇴고를 많이 익숙하게 하시면 어, 점점 글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또 약점이 보이고 또 표현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어, 최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또 한 가지는 내 글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 내 글을 공개하는 것이 이 필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배드에 올리시잖아요. 때로는 뭐 페이스북이나 또 블로그에 올리시는 거 왜 중요한가 하면 타자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타인의 피드백, 독자의 시선을 만날 때에 내 글이 보다 정교해지고 글이 도약해요. 글 올리는 거 상당히 긴장감이 있잖아요. 또 피드백이 별로 안 좋으면 기분이 엄청 나쁘고 상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성과 독자의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서구에서 이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뭔가 일상 속에서 뭐 재앙 같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일상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세 가지래요. 첫째, 남 앞에서 말하는 거. 한 45%의 사람이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의외로 두려워한대요. 이 토론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성숙한 분들이죠. 두 번째는 어, 남 앞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대요. 서구인들 경우에도 이거 40% 이상이 이 남 앞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공포감이 큰 게 뭔가 하면 남 앞에서 발표하고 말하는 것도 두려운데 내 글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 거의 55% 이상이 이걸 아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글을 공개하고 부끄러운 것은 엄청 주저되는 일이지만 과감하게 이걸 뛰어넘을 때에 글이 도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글을 남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의 메시지 자체, 표현을 너무 비틀거나 타협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우리가 자기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또 지나치게 꾸미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자기 스타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지만 세련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카프카가 한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글을 쓰려면 굽히지 말라, 희석시키지 말라, 논리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유행에 맞추어 당신의 영혼을 편집하지 말라,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집착을 무조건 따라가라. 에트 우드는 좋은 글을 쓰려면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남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파스칼의 얘기를 또 저 좋아해요. 나는 어릿광대나 허세 부리는 자를 똑같이 싫어한다. 사람들은 이 둘을 친구로 삼지 않을 것이다. 글을 썼어요. 글을 딱 보면 어릿광대식의 글이 있어요. 아이 같이 재롱 부리는 걸. 그 다음에 허세 부리는 자는
어, 자꾸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는 거야. 물론 있어 보이게 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허세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 글을 남에게 보여주는데 에, 보여주는 용기를 지니시고 동시에 지나침을 어, 극복하고 지나친 자기 검열을 이겨내는 정신력을 지닐 때에 글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글 작품들을 많이 읽고요. 필력 있는 작가와 교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자세히 들으세요. 네, 좋은 글쓰기는 독서에서 나와요. 많은 독서, 특히 잘 쓴 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계속 뭐그 저주토끼 같은 그런 가벼운 소설이나 장르 소설만 읽으면 글이 안 늘어요. 전혀 안 늘어요. 그래서 명저, 또 필력이 좋은 작가, 국내외에 필력이 좋은 작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휘력이 많이 늘고요. 표현법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요. 수사학적 감각도 배우고요. 문체에 대한 감각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내가 닮게 돼 있어요. 책을 읽게 되면 독서하게 되고 서평 쓰게 되고 메모, 특히 내가 인용하고 싶은 글들을 계속 메모하셔야 돼요. 제 핸드폰에는 끊임없는 메모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그 메모한 거 잠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특별한 건 아닌데요. 내 안에는 두 채의 집이 있다. 첫째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다. 그다음에 내 속에는 개 세 마리가 살고 있다. 첫째 개는 편견이고, 둘째는 선입견이고, 세 번째는 참견이다. 요걸 메모해뒀어요. 다음에 칼럼 써먹으려고. 아이디어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견이란 말, 개란 말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것이고 제가 어디서 비슷한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오늘 또 올라가지고 메모를 해둔 거예요. 아침에 그 새벽에 5시경에 메모한 것 같아요. 떠오르는 순간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달 내에 칼럼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모 습관 꼭 가지시고요. 좋은 인용문 같은 거 계속 인용하시고요. 그다음에 필력 있는 작가와 교우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자기 글이 그 필력 있는 작가의 필력이 전이가 돼. 그 작가를 직접 만나도 되고요. 좋아해도 되고요. 그 사람의 작품이라면 계속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 작가의 글 감각과 지식들이 나에게 전수돼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필력이 향상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명료성, 명료한 글을 씁시다. 두 번째는 하나의 콘셉트를 분명하게 하여 그 콘셉트와 관계 있는 풍경을 배치합시다. 세 번째는 글쓰기는 숙련입니다. 네 번째는 배치와 편집 감각을 계속 익히십시오. 다섯 번째는 최고 습관을 들이십시오. 필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길은 끊임없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내 글을 남에게 보여주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좋은 글 작품과 작가와 정신적인 연결을 하여 깊이 사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필력이 크게 강화되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와 관련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피드백 하실 말씀 있나요? 한성수 선생님, 네. 네, 혹시 뭐 글쓰기와 관련하여 또 제 강의와 관련하여 피드백이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오랜만에 환기를 했습니다. 한계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얘기를 네, 들으면서. 네, 선생님 글 너무 깔끔하게 잘 쓰시는데요. 예, 선생님 글의 도약을 제가 지켜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김캐대 선생님 혹시 뭐 피드백 하실 말씀 있나요? 글 많이 쓰시잖아요. 뭐 항상 부족하죠. 네. 네, 피드백이 아주 깔끔하네요. 명료합니다. 그러면 토론 바로 해도 될까요? 네, 누구 한 분 뭐 진행을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누가 하시면 좋을지 모르겠네. 모두 함께 해요. 그러면 되겠죠? 둘, 넷, 여섯, 일곱 명 숫자 좀 많은데 어떤 뭐 문제의 경우에는 한 세명에서네 명 정도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네. 어, 누구 자문하실 분 있나요? 아니면 뭐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석수 선생님 한번 진행해 주세요. 토론 주제문 모두 꺼내시고 네, 함께 에브리맨 함께 토론합시다.